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성립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에 기여를 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초기 페미니스트들 역시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가부장제를 수정하거나 혹은 가부장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부장제를 완전히 넘어서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페미니스트들은 도대체 어떤 점이 문제였던 것인가를 열심히 비판하고 반성하면서 자신들이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거나 혹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철학 이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대표적으로 정신분석학, 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이론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들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이론들을 여성주의에 접목시켜서 실제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이론적으로 보완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페미니스트들은 도대체 우리는 왜 가부장제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가라는 이제 문제에 계속해서 천착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중 1990년대 이후로 굉장히 설득력을 얻게 된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철학이나 사회학 이런 이론을 벗어나서 실제로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었는가 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자본주의가 과학적인 근거들을 활용한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되고, 특히 자본주의가 생물학적 결정론을 활용해서 자본주의 내에서 이미 남성과 여성을 규정하는 방식들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본주의가 생물학적 결정론을 활용하는 방식을 가부장제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탁을 해서 여성을 대상화시키거나 여성을 뭔가 저열한 존재로 규정하는 그 과정을 규명해 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우리 사회에 쫙 펼쳐지게 되면서 이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이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야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들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실제로 뭐예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증명 가능한 보편적인 사실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과학적인 근거들을 들어서 뭔가를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실제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근거들을 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좋아하는 이 과학적인 근거는 실제로 가부장제의 입장에서 보아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적어도 여성을 대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은 노선을 채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연 개념을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성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게 당연하고, 아이를 기르는 동안 가사를 담당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라는 이제 입장이 소위 가부장제 자본주의 이 두 개의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근거가 되는데요.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은 인간을 생산한다는 굉장히 자연적 기능과의 관련 속에 설명되어 왔다는 거죠. 여성은 자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궁은 다른 포유류 암컷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을 가진 포유류 암컷들은 언제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 노동을 하더라. 그래서 여성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생리 활동으로서 임신, 출산, 육아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성은 자궁이라는 어떤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공동의 어떤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공동의 이 공동의 작용 속에서 이렇게 다른 포유류 암컷하고 같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결국 여성과 자연은 다를 바 없다. 달리 얘기하면 여성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일부다. 라는 인식을 일반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 여성은 자연이면 안 되느냐? 사실 이런 인식은 계몽주의 시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몽주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성 활용법을 알려주자라는 거잖아요. 왜? 이성이야말로 인간이 꼭 제대로 활용해야만 하는 능력이고 이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건 인간이 아닌 것이다 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가진 인간은 이성을 갖지 못한 자연을 당연히 지배한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가 주장하는 바인데 여성은 곧 자연이다. 여성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자연에 더 가깝다 라는 이런 인식은 이성을 가진 남성이 이성을 갖지 못한 자연으로서의 여성을 지배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개념을 놓고 남성은 자연이 아닌 문명, 여성은 자연, 문명이 자연보다 더 우월한 것이니까 문명인인 남성이 자연인 여성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논리를 세우는데 자연 개념이 굉장히 강력한 근거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실제로 그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생물학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를 어떻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연만 이렇게 활용한 것이 아니고요.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 또한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실제로 노동은 자본주의 이전까지는 그게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안 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노동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 가치를 돈으로 이제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임금이잖아요. 그 전에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뭐 농사를 지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 농사의 어떤 생산물이 생기게 되면 그 생산물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그런 개념이었지 노동 자체를 가치를 매기는 대상으로 놓고 그 가치를 실제로 수량화해서 임금, 돈으로 지불하고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노동을 규정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동을
이제 잘 규정한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크스죠.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인간, 적어도 자본주의 내에서 인간은 뭔가 노동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노동은 그냥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거나 서서 뭔가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노동이다 라고 규정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이 하는 일들 대부분이 뭐 출산, 육아, 가사노동 이런 것은 노동으로 잘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까 봤던 자연 개념의 활용 때문이에요. 여성은 자연과 굉장히 친하다라는 생물학적 규정 때문에 여성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로부터 이렇게 빚어지는 가사를 담당한다라는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이게 의식적인 활동, 특히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은 하루 종일 뭔가를 하고 있어도 그건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성은 노동을 하지 않는 존재, 특히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을 하는 남성이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는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만이 노동이다라고 규정해서 여성이 노동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설명했다는 데서 마르크스는 언제나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마르크스가 여성을 아주 비하하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안데르센의 문제나 마르크스 혹은 그 이전에 칸트 이런 사람은 사실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여성은 합리적이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자연에 가깝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내에서 여성은 주로 전형적인 가정주부의 모습, 그러니까 집에서 임신, 출산, 육아, 가사 이거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여성은 절대로 노동자가 아닌, 다시 말해 별로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닌 그런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별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규정되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생산 양식을 규정하는 방식 때문이고 이게 사실 아까 얘기했던 잉여 가치를 생산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관련되는 문제다 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생각하자라고 하는 까닭은 그게 아니면 이제 마르크스를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괴롭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런 구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노동 규정이 잉여 가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성은 적어도 자본주의 내에서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게 성별 노동 분업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와 그 개념에 관한 것인데요. 성별 노동 분업은 말 그대로 하자면 남성과 여성은 자신의 성에 따라 맞는 일이 다르다. 나누어서 이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겉으로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다양한 일들을 배분해서 나누어 하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성에게 주어진 일과 여성에게 주어진 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남성이 맡아서 하는 일들은 생각을 해야 하고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계획적이고 잉여 가치를 낳는 생산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은 적어도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는 매우 인간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성이 하는 일은 여성이 자궁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들, 다시 말해 타고난 것 혹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 밖에 아니다 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뽀뽀뽀 노래 살펴봤는데, 아빠는 밖에 나가서 사회의 일원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계획된 생산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존재고, 엄마는 집에서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다른 포유류들이나 다른 이 자연의 존재들이 모두 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이도록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별 노동 분업이 당연하다라고 믿게 되면 진실로 인간적인 일을 하는 남성 노동자가 여성,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자라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맞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여성, 뭔가 일을 계속 하긴 하지만 진정한 노동자는 아닌 자연으로서의 여성을 남성 노동자가 지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곤란한 지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지고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생각처럼 자리를 잡게 되면 진짜로 생산적인 일을 하고 뭐 인간다운 일을 하는 남성 노동자의 노동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반해서 가정을 돌보고 육아를 실제로 열심히 하는 여성의 일은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아닌 뭔가를 하고 있는 여성 또한 남성에 비해서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의 혐의가 더 씌워지는데, 그건 뭐냐면 이 남성은 밖에 나가면 사실은 하나의 조직 내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 전에는 그냥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그냥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동시에 맞추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모내기를 한다. 어떻게 해요? 줄을 맞춰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박자가 중요하니까 노동요를 불러서 같이 하도록 이제 그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됐는데, 이 자본주의 시대는 사실은 굉장히 뭔가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혀 있어요. 게다가 그 분업이라는 일을 하고 생산 라인에 쭉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시에 출근을 안 해서 내가 담당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춰서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 생산 라인에 있건 아니면 사무직을 하건 자본주의 내에서는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딱 짜여져서 조직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빈도는 훨씬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조직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조직의 일원으로 노동을 하는 남성들은 조직에 누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남성은 남들을 생각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화가 되는데 반해서 여성은 집에서 자신의 템포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주어진 일을 하루 안에 끝내면 되기 때문에 혼자서 가사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시간을 쓰다 보니까 남성하고 달리 덜 사회화가 되어도 되고, 그래서 덜 객관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성은 시간관념이 없다. 약속을 하면 꼭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페미니스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본주의 시대를 열심히 분석한 소위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엘빈 토플러한테는 제2의 물결이 초기 자본주의의 성숙기까지인데요. 이 토플러의 입장을 보면 남성은 팀의 일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규율도 잘 지키고 시간도 잘 지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성은 가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는 뭐예요? 먹거리를 제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의 휴식, 재충전 이런 거를 위해서 장을 보거나 소비 생활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그걸 소비만 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미지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들은 여기서도 나오죠. 시간관념이 없다. 약속을 맨날 안 지킨다. 그리고 항상 요 만화책을 보여드리면 다들 저거 지적재산권 어떡하지 걱정을 하시는데 이 지적재산권은 저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별 노동 분업이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이는 이 개념도 여성과 남성을 분리시켜서 항상 여성을 남성에 비해 좀 저급한, 저열한 그런 존재로 만드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 가족 개념입니다. 가족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가족 하면 우리는 언제나 핵가족을 생각하죠. 핵가족은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핵가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위에 보이는 많은 가족 형태도 그러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울 때도 가족 개념하면 그런 개념이 당연한 것으로 배워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족 하면 핵가족 이게 원래부터 그랬고 이거는 지구라는 게 생겨나서 사람이 생겨나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뭔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핵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가족 개념은 자본주의가 범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사실은 이렇게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던 유럽에서 이런 가족 개념이 생겨났어요. 굉장히 얼마 안 된 그런 개념, 그런 가족의 형태인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마치 역사를 초월해서 원래부터 그랬던 것인 양 일반화하고 있다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산업화 이전에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위에 모든 이제 사람의 삶의 형태라고 하는 거는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이었어요. 왜? 다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이렇게 다 모여서 거의 무슨 시족 사회, 시족 공동체 이런 형태를 누리고 오랜 동안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시족 공동체 모두를 가족이라고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 이제 산업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산업화는 뭐예요? 그 공장을 지어서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장은 언제나 공장주의 집 옆에다 만들기 때문에 공장주들은 주로 대도시에 살아요. 그래서 대도시 옆에 공장이 생겨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대도시에 살고 있었던 서민, 하층민들을 다 공장 노동자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공장이 점점 더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를 모아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농촌에서. 그죠? 오늘날 말로 하면 헤드헌터가 가서 실제로 노동자들을 모아옵니다. 근데 아무나 데리고 오는 건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젊은이들을 꼬셔요. 야, 농사 짓기 힘들지? 나 따라서 저기 도시로 가자. 거기 가서 공장에서 일하면 훨씬 쾌적하고 덜 힘들게 돈을 잘 벌 수 있어. 이렇게 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젊은이들이 싱글이거나 아니면 갓 결혼을 했거나 이런 젊은이들이 대거 도시 주변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싱글이거나 혹은 뭐 갓 결혼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도시 주변에 안착해서 살게 되면서 부모와 떨어져서 자신들 부부와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이루고 살게 되었는데, 사실은 산업화가 전 지구화 되면서 그런 노동자의 가족 형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일반화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화된 거를 사실은 이 뭐라 그랬지? 유산계급,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이걸 활용해서 이걸 일반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핵가족은 원래부터 그랬던, 여기 비역사적인이라고 제가 기술을 해놨는데, 원래부터 그랬고 이게 당연한 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이에요. 적어도 산업화 이후에 유럽에서 생겨나거기 때문에 역사적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의 확산과 함께 일반화가 되었는데 거기는 사실은 지배계층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핵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배계층의 특정한 의도에 의해서 남녀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기본적인 구조로 자리를 잡았고, 이걸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마치 이게 시대를 초월한 원래부터 그러했던 구조인 것처럼 우리 앞에 제시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학교에서 가족 개념으로 핵가족의 사례를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가족은 원래 이런 모습이야 인 것처럼 자리 잡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좀 이렇게 놀라운 일인데요. 이걸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정말 그래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핵가족이 마치 자연적으로 발생한 가족 개념이다. 그리고 이건 원래 그랬기 때문에 역사를 초월한 초역사적 혹은 비역사적인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자녀의 출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실 초기 산업사회는 사람의 노동력에 의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제품이 생산되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장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내가 노동자들을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거나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젊은 노동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노동자들을 풍부하게 조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젊은 노동자를 끊임없이 조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거죠.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이성 간의 성관계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끼리 결혼을 하거나 동성끼리 사랑해서는 인간의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성끼리 꼭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도록 우리가 이걸 이렇게 부추길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내에 첫 번째로 엄마와 아빠가 떠오르는 거는, 엄마는 여성이고 아빠는 항상 남성이죠. 이성 간의 결합을 통해서 인간을 재생산할 것을 명분 혹은 어떻게 보면 꼭 해야만 하는 의무로
우리한테 내세우고 있는 앞에서 이 구조가 서열을 갖는 불평등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데 활용되었다.